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큰별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30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계란 한 판을 아주 야무지게 먹었고요. 그동안은 참 많은 것들을 고민을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시기였던 것 같고, 나이 20대를 돌아봤을 때 또 넘어지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재밌었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 삶에 있어서 진짜 많은 동기를 부여해줬던 때가 책을 참 많이 읽었었던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그냥 내가 바쁘다, 내가 힘들다라는 이유 때문에 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30이 됐으니까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또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열정을 얻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몸에 배어있던 습관들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하루에 괜찮으니까 한 챕터만이라도 좀 읽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좀 글로 남겨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뭘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 데일 카네기 선생님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매일매일 좀 한 챕터씩 이야기를 나눠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책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제 삶에 빗대서 제가 읽었던 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재주가 이렇게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도 덧붙여서 뒷이야기를 통해서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은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꽤 오래 전부터 유명한 자기계발서라고 불리고 있고요. 데일 카네기 선생님의 이런 뭐뭐론에 대한 책이 한 4권 정도로 엮여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쓴 책들은 재미가 없지 않나 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데일 카네기 선생님의 책을 보면 대개 보통 좀 다른 사람들과 인터뷰했던 내용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삶으로 따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엮어서 잘 풀어내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사람 이름이 붙은 책은 별로야, 뭐 논어라든지 뭐 공자할 맹자할, 물론 별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렵잖아요. 근데 데일 카네기 선생님의 책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많이 드시지 않을 겁니다. 저를 믿고, 뭐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저를 믿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먼저는 첫 번째 챕터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챕터는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책을 엮으신 그 편역하신 분의 어떤 사견들이 책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뭐 책을 읽으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농도 깊은 데일 카네기만의 이야기를 읽고 스스로 어떤 답을 내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좀 피해주시면 또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도 관심 있게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책도 저한테는 나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는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입니다. 전 여기 포인트가 되게 좋았어요. 자기관리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저자가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해주고자 하는 방법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 첫 열쇠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근심을 떨쳐내는 건데,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데일 카네기의 이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어요. 20대 초반에 읽었는데 그때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 앞자리 2와 3의 온도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읽으면서는 좀 많이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가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띠제를 붙여봤습니다. 읽으면서 첫 번째는 26페이지에 보면 온전히 오늘을 살아가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오이라고 유명한 영국의 베네딕트 컴버비치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닥터 스트레인지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그 배우가 어떤 연설문을 읽는 거를 봤어요. 근데 우리 과거에 유아인 씨가 수상을 하면서 했던 그 연기 같은 수상 소감, 그것처럼 연설문도 굉장히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연설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just do였어요. 어쨌든 간에 해라. 뭐 네가 좌절하든 낙심하든 그냥 방구석에서 뭔가를 긁고 있든 TV를 보든 뭘 하든 간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해라. just do. just do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just do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가슴을 빵빵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던 때가 되게 오래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를 보면서도 참 내가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스트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온전히 오늘을 살아가자는 결심을 아침에 하지만 저녁에는 그것을 또 놔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현명한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미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참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을까.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근심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율해가지고 온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대에는 그래 오늘을 살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0대가 된 저에게는 근데 내일도 있잖아 라는 질문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참 어떻게 하면 그 중간에 중도를 찾아서 그 중간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 첫 번째,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자 라는 거죠. 다음을 볼까요? 여기에는 이 주석의 글이 좀 마음에 많이 닿았는데요.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도 하루 3끼의 식사에 침대 한 칸에 누워 자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성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 사업뿐만 아니라 삶의 성공을 함께 이루는 것 또한 진정한 성공이다. 사업의 성공, 삶의 성공. 그러니까 결국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죠. 물론 어느 곳에 있는 어떤 누구는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치열한 삶의 현장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건 그 저와 비슷한 수준의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온전히 세상을 다 가진 사람도 저와 동일하게 매일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점심을 먹고 또 침대에서 자는 거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또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도 똑같겠죠. 물론 그 사람이 비행기를 가질 수 있을지 뭐 요트를 가질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삶의 패턴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 삶의 질이 좀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작은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교라는 것을 좀 내려놓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전 아직도 너무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게 간단한 이치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돈을 많건 적건 간에 어쨌든가 밥을 먹고자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한단 말입니다. 그 공간이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그 동일한 환경 속에서 그런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전제로 깔아놨다면 그 사이에서 내가 잘 살고 너가 못 살고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난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되게 현자 같은 말이었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말입니다. 정말로. 두 번째 챕터는 근심을 없애는 습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데일 카네기가 생각하는 자기관리론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 근심이란 친구를 잘 다스리고 잘 잡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도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는 근심을 없애는 습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몇 가지 띠지를 좀 붙여봤어요. 첫 번째 띠지를 좀 보자면 바쁘게 살아라. 그리고 즐거운 일을 통해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안에 보면
내가 좀 우울하고 외로웠던 순간순간들 속에서 뭐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삶을 살다 보니까 뭐 우울해지거나 근심 걱정을 하는 순간이 싹 없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자전거를 되게 오래 탔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200km 정도도 뭐 타고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취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씩은 취미 생활을 갖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한 가지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꽤나 많은 시간들을 그 속에 몰두하고 또 시간이 순삭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서 와 진짜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셨을 겁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그랬어요. 뭐 엄청 먼 거리를 달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달리는 순간들만 기억이 나고 그때는 뭐 별다른 걱정이나 괴로움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이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내 삶을 바쁘게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솔직히 충분히 바쁘잖아 우리. 아닌가요? 나 너무 바쁜데. 그러니까 맨날 일도 해야 되지,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지. 또 일하는 게 사실 스트레스인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바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게 진짜 찾기가 쉽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의 바빠라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20대 때는 그래 바빠야지. 근데 지금은 좀 적당히 바쁘면서 조금 더 근심을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바쁘게 사는 건 이제 좀 그만, 좀 덜 바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좀 즐거운 일을 찾을 수 있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두 번째로 띠지를 붙여놓은 부분은 이 말입니다. 내가 싫어해야 하고 불편한 일에 너무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는 것일 뿐이야 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뭔가에 몰두하고 그것이 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면 떨쳐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매달려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중학교 때를 문득 떠올려 봤거든요. 우리가 중2병이라고 하잖아. 그 중2병의 순간에 딱 들어가 보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주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엄청나게 철학적인 질문들을 그 시절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어요? 나 되게 민망하네. 어쨌든 간에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행성은 정말 조그만한 행성이잖아요. 티끌만한. 근데 그 티끌만한 행성 속에 사는 우리는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인 우리가,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어떤 걱정과 근심, 이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 건가? 과연 지금의 나를 이렇게 좀먹을 만큼 대단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내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슬럼프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게 되더라고요. 물론 뚝딱하고 이렇게 해결되지는 절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을 반복해서 훈련하듯이 이렇게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 슬럼프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주를 떠올리고 그 속에 지구를 떠올리고 그 속에 나를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극도의 허무감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근심을 없애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내가 쥐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전전긍긍한 그런 마음들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멀리서 지켜보는 연습,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가를 한번 떠올리는 그런 연습,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시도를 할 수 있는 순간과 기회가 오지 않을까. 또 내가 집구석에서 이렇게 처박혀서 우울해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밝은 곳에서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든 뭐 이렇게 우왕 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냥 너도 나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함께 훈련하면서 즐겁게 살아나가자, 뭐 이런 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심을 없애는 제 생각엔 좀 좋은 습관, 진짜 멀리서 바라보고 더 크게 보이는 것을 조금 더 깎아내리면서 무엇이든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훈련,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 비유입니다. 난 아직까지 초지가 말랐다고, 날씨가 춥다고, 또는 수소가 다른 암소와 친하게 지낸다고 기분 나빠하는 암소를 보지 못했다. 그죠? 동물들을 보세요. 저희 집도 2마리의 고양이가 있는데 방금도 밖에서 좀 울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들이 뭐 서로가 질투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것을 디테일하게 사람들처럼 표현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요. 물론 뭐 밥이 없다, 배가 고프다, 놀아달라, 칭얼칭얼 거리는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로 꾹꾹 눌러 참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뭐 그런 순간들은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본능적이고 또 직설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출하죠. 근데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꾹꾹 참기도 하고 눈치도 보기도 하고 비교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좀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들처럼 암흑, 폭풍우, 기아, 절망 등에 맞서 담담할 수 있어야 된다. 전 이건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담담해요? 그죠? 뭐 암흑, 폭풍우, 기아, 절망, 좀 극단적인 벽들이지만 이거에 담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담담한 척은 할 수 있지. 나도 할 수 있어 그거는. 근데 여기는 절대로 담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담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나 뒤지기 힘들다 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거기서 막 그런 것들로 비교하고 나를 좀먹지 않으면서 또 내가 참으려고 했던 것들을 한편으로는 또 표출도 해가면서 좀 이 삶을 살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저 그런 삶 속에서도 내가 좀 원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담담함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도 좀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3번째 챕터는 행복해지는 방법이네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이 행복이란 단어가 참 가벼운 단어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또 엄청 무거운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행복의 범주도 다르고 또 그 가치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누군가는 작은 것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지만 또 누군가는 엄청나게 큰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늘의 걸음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늘 이 침대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어떨 때 보면 행복한 순간보다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만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데일 카네기는 또 어떤 행복해지는 방법을 소개해 줄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제가 띠지를 좀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구절은요, 이 아버지의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던 한 아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보통 여행을 가죠. 근데 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해변을 걸으면서도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가 주신 편지가 생각이 났대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먼 곳으로 떠났지만 너 여전히 괴롭지 않냐? 역시 아버지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단다.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 안에 답을 찾았다면 집으로 돌아오너라.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 걱정과 근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즉 만약의 병에 취한 사람입니다. 제가 좀 부러워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살 때
전 또 20살 때 완벽한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가 예비된 대학에 또 갔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을 때 한 친구가 이제 공익을 갔었어요. 공익을 갔다. 공익이 아니죠. 그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복무를 대체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훌쩍 해외여행을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평범한 국가를 간 게 아니라 남미 쪽을 갔었어요. 야, 너 무슨 해외여행을 남미로 가냐. 사실 우리한테 인식은 또 이게 약간 차별적인 시야일 수도 있겠지만, 남미 하면 워낙에 영화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게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유분방한 분위기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치안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다 보니까 좀 위험하지 않냐? 라는 말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잠깐 갔다가 올 줄 알았는데 얼추 한 6년, 7년 가까이를 그 남미에서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죠. 근데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온, 좀 어떻게 보면 세월 속에 좀 그런 노련미가 담겨 있는, 내가 예전에 알았던 천방지축의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좀 어른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친구였다면 나는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글쎄요. 어떻게 보면 항상 안정적인 것을 바래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때도 만약에가 많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만약에 속에서 버티고 살았는데, 그런 만약에가 나의 머릿속에 걱정과 근심을 더욱더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속에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만약에가 붙어요. 야,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데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줄을 잇는 이런 질문들을 떨쳐버리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어딘가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나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법이 행복해지는데,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멀리 떠나봤자 필요가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안에 있는 이 고민들과 걱정들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내 모습하고 같은 것 같아서 되게 좀 짠했어요. 되게 짠했고, 아이고 나도 참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글의 주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보잘것없는 작은 필이라도 삶의 교향곡을 멋지게 연주해낼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원래 무슨 취미를 시작하든 간에 우리는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저도 자전거를 탈 때 좀 멋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 별건 아니지만 그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좀 내가 실력은 안 좋아도 좀 잘 타는 것 같은 사람, 이런 티를 내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기타도 치고 그러는데 뭐 사실 잘 치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기타의 명가 하면 깁슨 아니냐 이러면서 깁슨 기타도 사고 뭐 이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필이라도 삶의 교향곡을 멋지게 연주해낼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제가 말했던 그런 비유하고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그닥 그렇게 작은 존재라고 생각될지라도 나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랬든 간에 양보다는 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양을 뭐 많이 불리고 뭐 돈이 많고, 물론 그러면 너무 좋죠. 나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너무 좋지. 그렇지만 그 돈 때문에 내 삶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그것을 되새기는 게 쉽지 않지만 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거.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서 우리가 뭐 해요? 또 SNS 속에서 만족할 거리들을 찾고 또 그 속에서 또 비교도 해가면서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현자였으면 이제 SNS는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연습하는 거, 그것도 내 삶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복해지는 방법의 마지막 제가 감명 깊었던 구절은요, 풍성한 삶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젊은 청년을 발견합니다. 그 젊은 청년은 다리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행복한 듯이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24살이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고에 의해서 평생 휠체어에 타야 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청년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삶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웃는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인 순간 이후에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이 청년처럼 정말 긍정적인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좌절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젠 그저 삶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라는 경지에 이르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야 할까요? 저도 뭐 긴 세월 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수도 없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철이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남들이 야, 그거 너 어떻게 견뎠냐? 라고 하는 일들도 그저 그냥 그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닥쳐올 때마다 이겨내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누구도 야, 그거 진짜 힘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만큼 잘 견뎌내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그저 삶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어려움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마인드가 너무나 어렵겠지만 그저 삶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말인데요,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장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연해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연해지는 법. 요즘은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관종이라는 말. 이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의미로 또 관심종자다라는 말을 줄여서 하는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만큼 좀 세간의 이슈가 되고 좀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시간과 그런 순간들을 사람들이 즐겨 한다는 것,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라는 이 매체 자체도 누군가에게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또 수익이라든지 또 유명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타게 되면서 결국은 더 큰 부 또 이런 것들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누군가에게 비난의 거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집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좀 의연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책장을 넘기기 전에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이곳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감명 깊게 느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이 소제목이죠. 비난에 상처받지 않는 법이 제일 많이 땡겼어요. 누군가에게 의연해진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난에 대해서 좀 덤덤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긴 한데 그냥 그래 이응 뭐 이러고 넘어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응
이라고 하는 그 짧은 함축적인 그 두 단어 안에 두 뭐라고 해야 돼요? 자음? 두 자음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길게 풀었으면 여기 이 내용 안에 있는 한 챕터, 그 한 이야기 소제목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응이 어떻게 표현되나 한번 보자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렇지만 화가 났냐고? 아니야. 이제는 욕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난 그쪽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네.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할 때 이응. 우리 저 초등학교 때는 그 무지개 반사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초딩들 하면은 반사, 반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요즘엔 그냥 응 하고 넘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스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시했어 라고 승리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때요? 좀 자다가 가끔 생각이 나거나 혹은 좀 혼자 있는 공간에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좀 속으로 부글부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는 그래 뭐 이건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시간이 가면 다시 이렇게 들춰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되면 괜히 화가 나고 또 얼굴도 붉어지고 뭐 그랬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스킬이 쌓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렇지만 또 너무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넘기는 것에 좀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어쩌라고 라고 뭐 대놓고 무시하는 것보다도 그냥 허허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연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키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넘기는 것 자체가 1차 스킬이다 라고 한다면 2차, 투콤보 2차 스킬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이게 되게 양날의 칼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꽉 막힌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무식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직하게 내 삶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따라서 걸어 나가는 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는 또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너 잘 못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해서 또 판단해서 나에게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게 충고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받아들이기에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상했다면 그것은 또 비난이 될 수가 있기도 한 거죠. 그렇지만 그 비난을 받아들일 때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팔랑귀가 돼서 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고 내 신념을 굽히는 것도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신념의 범주가 선하다면, 좋다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내 스스로에게도 느껴진다면 누군가가 야, 너 그거 해서 뭐 될래? 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내가 옳다라고 느낀다면 굳건히, 굳세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연해지는 법, 이 챕터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길지 않았고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좀 집중했던 거는 비난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비난을 잘 넘겨갈 수 있을까? 또 그 비난 속에서 나의 굳은 심지를 지켜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조언들을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즐겁고 활력 넘치게 생활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즐겁고 활력 넘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게 살아가다 보면 계속 지칠 때가 즐거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나만 우울한가? 뭐 어쨌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즐겁고 활력이라는 게 또 에너지 넘친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 챕터 안에서 좀 읽었던 감명 깊은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그는 매 시간마다 26분간 작업을 하고 34분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시간보다 쉬고 있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거죠. 그리고 딱 깔끔하게 60분을 그 시간을 나눠서 쉼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합니다. 즐겁게 살려면 일단 오래 쉬어야죠, 그죠? 즐겁고 활력 넘치게 살아가려면 일단은 맞습니다. 쉬어야 돼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우리들은 참 많은 것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죠.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모토가 나라의 붐이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의문인 것은 왜 다 같이 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뭐 말이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지 사실은 너로 인해서 내가 잘 살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하튼 이어가 보자면 쉰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침대에서 쉬는 게 너무나 좋아요.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상책이겠죠. 전략적으로 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방전될 때까지 일하는 것도 참 무식한 방법이지만 쉼과 일 사이에서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삶에는 템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하루라는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관 같은 일들, 이런 루틴들, 템포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됩니다. 이런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나를 위한 쉼의 시간들은 삶을 보다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쉬어간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그 쉼을 온전히 보내는 거죠. 다른 사념도 없고, 다른 걱정도 없고, 문제 같은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쉬어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내일도 굳이 뛸 필요는 없어요. 방관이 아니라 방치가 아니라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푹 쉬세요. 오늘은 여러분 그냥 푹 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각하는 능력이요. 둘째는 경중왕급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다. 어때요, 여러분? 경중왕급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능력. 제가 아직도 어려운 게 바로 이 경중완급입니다. 10대 개의 일이 있으면 무엇을 먼저 처리하고 무엇에 순위를 매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해나가는 직장의 업무라면 분량과 순서대로 착착 나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일들이라면 어떤 친구의 손을 먼저 들어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건 더 급해 보여요.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순서를 매기다가 지레 지칠 때도 있어요. 그냥 눈앞에 잡히는 일들을 먼저 처리한다 해도 가끔은 그조차 구미가 당기지 않아서 회피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후회할 때가 많죠. 페이지 하단부로 내려갈수록 이 경중왕급의 미스테리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계획을 착착착 꾸려서 생활을 한다는 거라고 하지만 그보다도 제가 벌려놓은 일들을 먼저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힘이 닿는 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하루의 업무 계획을 상세히 짜고 일의 중요도와 순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침 5시에 계획 짜는 거 너무 늦지 않나요? 라고 또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전날 밤에 계획을 또 미리 세워놓는데요. 그리고 이튿날에 또 추가도 해놓고 이거 너무 좀 이렇게 머리 아픈 계획 속에 매여 사는 것 같으니까 이게 좀 어려우면 일단 내가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먼저 갖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좀 벌려진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되는 쾌감을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갑이 비는 것은 불안하고 마음이 어려운 일이지만 캐캐 묵은 일들이 정리되어서 사라지는 것은 리스테린보다 상쾌할 겁니다. 이런 상쾌함은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또 급한 것부터 빨리 끄려고 하거나 아니면 쉬운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클리어해 나가다 보면 경험치나 보상은 없지만 멘탈은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주석에서의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피로하다고 느끼는 순간 체내 혈압과 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진대요. 심리적인 피로가 생리적인 피로보다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는 젊든 늙든 건강하든 허약하든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진짜 많이 달고 살았었거든요. 물론 진짜 피곤하긴 했죠. 업무 강도도 높고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날씨에 따라 영향도 많이 받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퇴근하고의 몸 상태가 많이 달랐습니다.
뭐 무조건 피곤했죠. 그러다 보니까 몸 매번 축축 처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막 홍삼도 먹어보고 또 오메가3 뭐 이런 것도 먹고 비타민도 막 챙겨 먹고 먹는 것만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의 문장을 읽고 나서 제가 잊어버렸던 순간들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자전거 탄다고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일을 하고 나서 피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 30km, 50km 꾸준히 자전거를 탔던 거. 뭐 그리고 일을 마치고 자정에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새벽 4시까지 뭐 글을 쓰고 잤다가 다시 아침 7시에 출근해도 몸에 힘든 뭐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벌써 뭐 한 3년, 4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버릇처럼 말만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정신적인 문제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긍정의 힘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아침마다 저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된다고 믿으면 반드시 된다고 자랑했던 저였는데 어느 순간에 피곤에 절어버린 장아찌가 되어서 집에만 오면 침대가 유일한 회복처가 되고 말았죠. 피곤해라는 말 한마디가 신체의 각 부분에 이런 영향들을 끼친다고 합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피곤해라는 말을 붙이고 살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산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어요. 야, 나 잘 살아. 나 열심히 살아. 나 최선을 다해 살아. 그래서 피곤해야 돼. 피곤해야 돼. 피곤해야만 해. 봐봐. 나 수척하지? 어떤 일을 해도 즐거운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뭐 같아도 웃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은 끝에도 웃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을 구기고 물러난 일들을 누군가는 웃으면서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또한 어떤 기분일까요? 어쩔 수 없었다고 단념하고 오늘도 돌아서서 피곤해로 하루에 막을 내리지 말고 오늘은 기쁘게 더 나은 일들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뭐냐? 자기관리론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혼과 가정인가 봐요. 그래서 그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결혼을 안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나 혹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6장 정도는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즐거운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언이 있으면 또 나름 괜찮잖아요.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시가 나옵니다. 에드나 밀레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시인데요. 그 시의 구절 중에 한 부분인데 잃어버린 사랑이 아니야. 우리의 눈부신 시절을 망쳐버린 건. 사랑을 놓친 건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렇죠.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공감될 이야기들이 사실 저와 제 아내는 만난 지 3,0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20살 때 그리고 제가 21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연애 중이고 또 결혼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죠. 연애 시간이 한 7년이 넘어가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가정이라는 걸 좀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었을 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게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그랬었던 하나의 청사진이 되었죠. 7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크게 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후의 생활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이었죠. 잠시 잠깐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24시간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게 의외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 싫다 이게 아니라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때가 되면 집에 가는데 그 와이프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야 되니까 잠깐의 시간을 공유했던 사람과 24시간 평생을 함께 한다는 건 생각보다 꽤나 무거운 이야기고 꽤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많았고 힘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 또한 좀 오래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TV 속의 유명한 부부들의 판타지 같은 그런 삶이 대한민국에 드래곤이 날아다니는 것만큼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TV가 다 망쳐놓은 것 같아요. TV가 세상 부부들의 눈만 좀 높여놨을 수도 있어요. 슈돌이라든지 동상이몽이라든지 저 역시도 아직 연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초보 부부고요. 그리고 부족한 남편이죠. 짧은 결혼 생활을 지속해오면서 지금 내 안에 내려진 가장 중요한 거,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소한 일이라도 좀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로만 틀린 것이 다른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납득하는 게 바로 결혼인 것 같아요. 그래야만 가장 아름다운 나의 피앙세가 또 영원히 아름다운 피앙세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혼 생활 중에 부부는 더욱 감정적으로 변한대요. 사소한 일조차도 엄청나게 큰 일로 확대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선언하기 일쑤인 거래요. 그러니까 그저 칭찬만 해주라는 거죠. 사랑을 가득 주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변할 거라고 합니다. 사실 부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영촌이 괜히 영촌이겠어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 가족을 이루는 가장 작은 교집합.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이런 마음속의 경계가 더 날카롭게 작용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쉽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다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감정의 소용돌이이자 충돌이지만 잠시 그 시간을 버티고 지나면 결국 단단해지는 관계의 성장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고 견디면 돼요. 입을 꾹 다물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됩니다. 해야 할 말은 하고 감정을 쌓아서 썩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와 제 아내 사이의 관계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아내는 저한테 항상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 역시도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또 쉽게 또 편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마지막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은 매일 아침밥도 거른 채 허둥지둥 출근을 한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 식사를 대충 때우고 밤늦게까지 야근하기 일쑤이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지나치게 과로하지 않도록 하자. 성공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지도 모른다.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지레 죽어버린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이 문단과 여러분들 삶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저는 너무 똑같더라고요. 사실 아침보다 잠이 더 중요해서 조금 더 하다가 일어나고, 그리고 점심도 뭐 그냥 대충 먹지 뭐 해서 대충 때울 때가 많고, 또 늦게까지 일할 때도 많고, 이게 사실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흐름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라는 말이 입에 붙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나온 그 사랑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수 개코 씨가 부른 바빠서라는 노래가 지금 뭐 차트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앞에 구절이 되게 그 감명 깊었다고 해야 될까요?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계속 바빠라는 핑계로 서로 간에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별의 이유가 결국은 바빠서가 되는 거. 가정 안에서도 좀 이 바쁘다라는 말을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뭐 저만 이렇게 살아? 라고 뭐 반문하고 싶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또 자기 자신도 잘 챙기고 가정도 잘 챙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 목적이겠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그리려고 물감은 다 챙겨왔는데 사실 캔버스가 없으면 뭘로 그리겠어요. 혹은 이미 검은색으로 이렇게 덕지덕지 칠해져 있다면 또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객이 전도된 삶이라면 곡괭이로 다시 한번 뒤집어 까줘야지 색싹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또 반성입니다. 일단은 오늘을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을 좀 알차게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삶을 그려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